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무 돌고 돌아서 왔습니다. 뭐 백세도 고민해보고 기술도 고민해보고 처음에 맥가이버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게 결국은 건축가가 제안하는 이제 건축적인 철학이나 제안이 될 겁니다. 이 제안은 정답이 아니고요. 같이 고민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2015년 지금부터 10년 전쯤만 해도 조금 낭만적이었어요. 그때는 전기집을 하기 전이었고, 물론 제가 2010년부터 패시브건축협회에서 같이 해왔지만 이때만 해도 패시브하우스도 거의 초기 단계, 주변에 패시브하우스도 잘 없던 단계였습니다. 이때 제가 특강도 막 하고 건축 전시회도 할 때 1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철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집이란 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상가일부에도 나무 한 그루 있듯이 인간은 최소한 나무 한 그루하고는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는가. 가난한 동네에도 정말 가난한 빈민 아프리카에는 비닐봉지를 함부로 안 버려요. 그 비닐봉지를 주워다가 다 화분을 만듭니다. 거기다 흙 담아가지고 씨앗 하나 심어서 꽃 하나 키워요. 그래서 그 자연은 뭐 꽃부터 식물부터 뭐 산천, 그다음에 나무까지 정말 자연이 하나도 없는 데서는 인간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전시할 때 주제는 스몰하우스 픽팟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지만 나무 한 그루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집이 큰 화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나무 한 그루와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최소의 집, 한 30, 두세 평. 그래서 나무를 위해서 공간을 비워내고 집 자체가 하나의 큰 화분이 되는 집을 지어보자. 그래서 옛날에 건축 전시회를 할 때 제안했던 작품이에요. 이 전시를 보고 이거랑 똑같이 지어달라는 분이 다들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았는데 땅에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이 집을 넣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집들이 이렇게 쭉 늘었으면 제가 제 꿈하고 좀 관계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집은 배나무 심고, 이 집은 감나무 심고, 이 집은 사과나무 심고. 그래서 이렇게 집들에 하나의 과실나무를 심어서 이 쭉 늘었으면 이제 이웃이 되고 이게 하나의 스트리트 파크가 돼서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려면 아까 창조적인 나눔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누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 어디다 나눌 수 쓰기 힘들잖아요. 10분의 1도. 그리고 뭐 5,000원, 만 원도 갑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양평에 있지만 옆집에 한 분 계시는데 예전 이장님이셨는데 때마다 뭘 자꾸 주세요. 그리고 저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왜 시골은 이렇게 인심이 좋을까 하니까 나눠주는 게 많은 거예요, 서로. 근데 왜 나눠줄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못 먹어요. 남는 거예요, 진짜. 남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부담이 없는 거죠, 서로. 그리고 내가 이걸 나눠주면 또 딴 걸 나눠주잖아요. 서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가을이 되고 축제가 되면 열매를 따서 어차피 이거 다 못 먹거든요, 이 4명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눠줘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잉여가 생겨야지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잉여가 생길 수 있는 장치로 이 나무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큰 마을이 되면 이제 나무는 100년, 200년 살잖아요. 약간 낭만적이긴 하죠. 지금 50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빈 곳은 그냥 숲이 되는 거예요. 이 도시가. 그래서 되게 낭만적으로 나무와 집이라는 작품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낭만적으로 옛날에 생각했던 거라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인 공간을 다 계획을 해서 다른 명과 작업을 했었고 아마 저 전시장의 첫 번째 큰 모형이 이 집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생겼고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집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 전시할 때의 모습.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전기집을 하면서 건축적인 사회 변화나 시대 변화를 건축적으로도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제한을 해야 되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기집이 사실은 지금 주택으로 보면 가장 기술적으로 발달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스템이나 성능이나 쾌적함이나 에너지 절약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일 수 있는데, 그래서 비용은 조금 더 들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이런 좋은 전기집이 어떻게 건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기집은 하나의 기술이고 건축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결합해서 이게 전기집의 쾌적함, 에너지 절약, 그다음에 뭐 습도 문제도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도, 태양광으로 모든 집이 전기로만 쓰니까 태양광만 있으면 사실은 거의 에너지가 안 드는 거예요. 일부 보조 이론이 약간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로부터 독립이 되고 화석연료를 안 쓰니까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항원 항습의 공간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공기의 질로 따지면 이 안에 미세먼지의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다음에 무효시라든지 유해 물질의 농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습도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장 쾌적하게 만들려면 미세먼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유시도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소 농도는 충분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 올라가면 막 졸리기도 하고, 그 이상 되면 인체도 되게 유해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다는 말은 산소 농도가 높다는 말이거든요. 충분한 공기가 되고 산소가 돼야 되고, 여기 온도는 만약 24도인데 습도가 80%면 어떨까요? 지금 엄청 불쾌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집은 그 쾌적의 수준을 설정하면은 365일 똑같은 상태로 거의 유지가 되는데, 그 습도는 뭐 50%, 온도는 23% 설정을 해놓으면, 그리고 환기장치로 인해서 쾌적한 상태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면서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제일 쾌적한 상태를 1년 내에 유지하는 상태가 됩니다. 도움이 당연히 될 거고요, 숙면에도 도움이 될 거고, 호흡기 질환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기집 시작하면서 제안했던 50+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따라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현재 설계하고 있는 전기집도 이 개념을 보고 저한테 의뢰하신 분도 꽤 있고요. 이 개념을 통해서 변형을 해서 그 집에 많은 형태로 별채가 생긴다든지 미니 카페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50년, 두 번째 50년을 살려면 사실은 4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일단 제일 부담되는 게 집이 클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집은 최소로 지어져야 된다. 뭐 크기도 당연히 최소겠지만 에너지 비용이나 관리가 부담되면은 집이 아니라 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집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 탄소 배출 최소화하고 하자가 생기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맨날 여기 물 새고 곰팡이 생기고 하자 생기면 또 사람 부르고 그러면 저거 떨어지겠죠, 집에. 작지만 하자 없이 쾌적한 집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적의 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저도 지금 그렇지만 새벽에 자꾸 깨요. 근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더워서 깨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온이 되고 항습이 되고 충분한 환기가 되면 수면이나 면역력에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집이 건강에 도움이 되면 제일 좋겠죠. 의료나 좋은 약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적의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2주체와 관계 있는 항상 창의적인 집이어야 된다. 집이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50대 이후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그냥 밥 먹고 TV 보는 공간으로만 전략을 하게 되면 외부에 다른 직업이 있고 할 일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집에서도 뭔가 내가 생산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나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집의 기능으로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인데요. 그래서 전기집은 단점이라고 하면 항상 이 쾌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문을 다 닫고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문을 여는 순간 온도의 변화도 생기고 습도의 변화도 생기고 그만큼 에너지 부하가 더 올라가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그 쾌적성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23도를 맞춰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25도를 쓰고 싶다. 그리고 습도를 50%에 맞춰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30%로 떨어뜨리고 싶다.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그 정도 변화를 만들려면. 그래서 항상 유지하는 건 쉽지만 급격하게 막 바뀌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항상 열어놓거나 뭐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가장 쾌적한 상태의 집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인큐베이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방 안에서 살 수도 없는데 근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밖에 환경이 워낙 안 좋고 워낙 안 좋은 공간들에서 지내잖아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대요. 집이 너무 쾌적해서.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싫대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 같은 공간을 저는 전기집의 영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만든 말인데요. 인큐베이터의 반대로 아웃큐베이터. 정말 외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공간. 문을 다 열어놔도 되고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작업하거나 막 뭐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워킹에어리라고 해서 아웃큐베이터라는 공간을 합쳐서 그 다음에 이 공간을 형성하는 담장이나 이런 장치들을 건축지 장치들을 합쳐서 인큐베이터 스페이스, 아웃큐베이터 스페이스 합쳐서 50 플러스 하우스라는 개념으로 명칭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 플러스 하우스가 이제 이대로 꼭 지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에 대해서 전기집의 쾌적한 부분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결합되어서 전기집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미래의 살집을 더 많이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집 한 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문제까지 생각해보고 우리 이웃의 문제까지 생각해보자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나머지도 있었지만 각 집의 전기집인 부분은 30평이면 사실은 30평 이하는 좀 힘들어요. 전기집 효율상. 적정한 평수가 30평 이상부터거든요. 최소 평수 30평인데 2인 가구가 살기에는 30평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가끔 자녀가 온다고 가정하면 30평에 이제 전기집들이 있고 이 앞쪽에 아큐베이터 공간이죠. 이 공간은 내가 공방을 할 수도 있고 뭐 스터디 카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마을의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창의적인 활동을 제안하거나 시도해 볼 수 있는 아큐베이터 공간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아큐베이터는 다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게 많이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50 플러스 하우스의 개념이 마을 곳곳에 듬성듬성 이렇게 들어가서 그 마을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작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면의 모습이고요. 이 안쪽이 전기집이고 바깥에 있는 부분이 50 플러스 하우스의 아큐베이터 공간입니다. 마당을 들었으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큐베이터 공간, 오른쪽이 전기집입니다.
이런 이제 아웃큐베이터의 공간은 제가 설정하기로는 한 15평 정도 생각했습니다. 15평 정도면 작은 공방부터 카페까지 또는 에어비앤비까지 다 가능한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땅의 여건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좀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본체 전기집 식당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도로하고 바로 연결돼서 정말 마을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큐베이터 공간이고, 대문으로 들어오면 이 마당과 이 빨간색 부분은 전기집 부분입니다. 그래서 39평 되는데요. 일단 방이 2개예요. 사이가 좋으면 같이 주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남편분이 코를 많이 보시면 이제 좀 해방돼서 편하게 주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오면 그때만 합방을 하시고 자녀한테 한 방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의 공간과 주방의 공간, 식당의 공간이 가변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는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요거 동영상이 있는데요. 저기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셔야 될까요? 시간 관계상 동영상. 두 번째 버전은 땅이 좀 더 좁을 경우에 아까는 수평적으로 이제 아큐베이터가 분리됐다면 지금 수직적으로 분리돼서 1층은 아예 제2의 생산 활동이나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아큐베이터가 1층에 있고요. 2층부터 전기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구조는 얘는 콘크리트에만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는 수평적으로 앞에 있었다면 이제는 건물 메스 밑에 이렇게 하나씩 박혀있는 모습이 될 거고, 건물은 전체적으로 2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럼 2층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계단을 오르실 분은 계단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연세가 들어서 계단 못 오르겠다 하면 하우스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층 타입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아웃큐베이터 공간이고요. 2층이 전기집. 이 가운데 공간은 이제 필요티로 비워져 있어서 필요할 때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비 안 맞고 외부 활동을 좀 쓸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1층 아웃큐베이터 공간이고요. 2층 거실과 테라스 쪽 뷰입니다. 그래서 1층은 여기가 15평인데 여기는 앞에 공간에 뒤에 방까지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집으로도 기능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기계실과 현관이 있고 2층으로 계단 올라가거나 하우스 리프트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 주거 공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얘는 좀 더 작은 땅에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땅이나 좀 다른 형식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0플러스 하우스고요. 패널 위치는 보통 어디에?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난량이 제일 좋긴 합니다. 이 지붕에. 평균적으로는 7kW 정도의 태양광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조받는 게 3kW짜리 태양광이거든요. 보통 이 1m, 2m 되는 패널이 8장 들어가는데 2배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좀 더 좋은 것은 더 작은 사이즈도 가능한데요. 보통 이렇게 남쪽의 지붕면에다가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수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비를 안 맞는 장치를 하면서 카포트 역할을 하면서 이 발전까지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건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지붕에도 할 수 있고 야외 수평면이나 카포트 역할을 하면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뷰들을 JPG는 다 드려요. 근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나 스케치를 할 수 있어, 그럼 원본 드립니다. 원본 드려서 여기 없는 뷰도 직접 보시라고 해서 원본 드리고요.
그래서 스케치업 파일을 드리는 거는 계약서에 사실 없어요. 근데 건축주하고 소통할 때 직접 나는 좀 공부해가지고 내가 뷰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 작품을 한 30개 뷰를 만드는데 거기 없는 공간도 내가 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케치업 툴을 조금이라도 다루실 수 있으면 저희는 원본을 드려요. 직접 보시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저희가 협회 시작할 때부터 했던 게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건축물 대장이나 내 건물에 패시브하우스 뭐 몇 리터다 성능을 표시할 수 있게끔 되어야지 나중에 누가 거래를 할 때 이 집은 정말 좋은 성능의 집이다. 그래서 똑같은 30평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유럽에는 지금 그런 게 다 제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도 성능 표시하는 난은 있는데 협회 인증만으로는 대장의 성능 표시가 안 되고요. 그걸 다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다 받아서 표시할 수 있는 정도고요. 지금 특별한 지원금이 없습니다. 현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올라서 70% 사업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이가 좀 더 들면 소유를 정말 최소화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는 방식을 꼭 나 단독으로 살지 않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 또는 비슷한 결에 가진 사람들과 좀 가까이서 연대하면서 살면 어떨까. 이웃이 같이 사는 거죠. 뭐 실버타운도 있고 뭐 실버하우스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최소로 소유하고 최대로 공유하는 연대의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0 플러스 하우스가 작년에 제안했던 거라면 이제 70 플러스 하우스는 올해 제가 다시 제안하는 건축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70 플러스 하우스가 있고 나이가 든 노인 연층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세 되면 70 이후에도 30년이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 연대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꼭 개별 주택을 다 짓고 살아야 되는 걸까? 같이 살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의 전기집이고 이런 개별 집을 짓는 거랑 같이 모여서 살면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을 해보면서 건축적으로 계획을 해보고 제안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집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세대 다가구일 수도 있고요. 공동 연립주택일 수도 있고 여기에 지금 10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300평이에요. 그래서 땅을,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상적이긴 한데요. 이런 70% 하우스가 또 마을 곳곳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노인만 모아서 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50+ 하우스 2처럼 이 저층부는 다 공용시설이에요. 다 같이 쓰는 공동 부엌, 뭐 공동 운동실, 그다음에 공동 뭐 카페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비워서 마을에서 어떤 행사나 갤러리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총 10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로 소유하고 최대로 공유하기 위해서 땅도 공동으로 사는 겁니다. 300평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평당 1,000만 원이면 30억이죠? 30억이지. 그죠? 그러면 10명이니까 나누기 10하면 3억 되는 거죠. 내가 3억의 집은 땅을 갖는 겁니다. 1,000만 원이면 3억으로 땅을 사야 되고요. 만약에 500만 원이면 1억 5천이면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내가 넓은 땅을 소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30평을 각각 사는 거죠. 모이면 300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이 300평을 제가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공동주택이고 규모가 크면 평균 단가가 좀 떨어질 거고 그냥 제 생각에 만약 1,000만 원에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건물이 30억이죠. 땅이 30억, 건물이 30억입니다. 근데 10가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땅 쓰는데 3억 쓰고 땅값이 더 싸면 뭐 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요. 건물 쓰는데 3억을 쓰는 거죠. 그럼 토탈에서 6억 아니면 땅이 좀 저렴한 데는 4억, 5억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만 쓰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괜히 200병 땅 사가지고 50병 짓고 나 혼자 그냥 스스하게 사는 것보다 연대에서 살자.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럼 건물이 30평인데 이 중에 본인이 쓸 거, 진짜 부부 2명이다. 최대한 다 밑에서 놀고 생활하는 거거든요. 거의 잘 때랑 혼자 조용할 때만 쓰는 거고, 제가 그냥 계산한 거 12평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작은 주방, 욕실, 거실 겸 침실. 12평이면 충분하고, 18평은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동의 공간. 그걸로 제2의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고, 같이 연대해서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동 텃밭과 공동 주차장. 주차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려줄 수 있어요. 이분들 다 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자율주행 되면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방 내부 공간에서 비가 올 때라든지 사람들하고 조금 가볍게 완충되는 커뮤니티 공간, 실내로 들어갔을 때의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뒤에 집이 한 채가 중립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건 자녀들 집이에요. 여덟 가구가 와서 자녀들이 와서 자고 간다. 그럼 좀 공유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한 집이 더 있습니다. 이 뒤쪽에. 이건 이 마을에서 이 집을 관리해 줄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공동 계단 청소하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일정 부분, 여기는 에너지 비용은 안 들지만 관리 비용은 좀 들잖아요. 그래서 뭐 10가구가 뭐 10만원, 10만원, 저도 100만원이 되겠죠? 근데 그분은 여기 살면서 이 집을 관리하고 서포트 해주는 역할. 그렇게 해서 10가구가 사는 집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공동의 마당과 텃밭이 있고, 외부의 공용 공간, 다목적 공간, 게스트 공간, 그다음에 관리자가 사는 집 이렇게 있고, 2층부터 이렇게 4개의 집들이 있고 사이사이에 마당과 공용 공간이 있는 집입니다. 반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층은 마을과 작동하는 공동의 공간이고, 각각의 가구는 요 안에서 거의 12평 정도. 근데 내가 누리는 공간 이 집 전체를 누리는 거니까 300평의 땅에서 아파트 가꾸고 같이 작업도 하고, 이 밑에 공용 부엌에서 같이 요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꿈을 담은 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기능을 할 것인지 상상을 해보고요. 마을에서 지나갈 때 이 70% 하우스가 노인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이 마을과 함께하는 집이라는 의미로 계속 마을에 좀 더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70% 하우스를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제안을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이제는 다 끝난 건데 있죠. 네. 질문을 조금 더 받아도 될까요? 네. 질문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 네. 습도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공기의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습 모듈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여름철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 이거를 쉽게 말하면 갑자기 냉각을 시키면 응축시켜서 그 습도를 결로화시켜서 물로 바꿔서 빼버리고 습도가 떨어진 공기만 실내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제습 모듈이라는 장치가 인버터하고 연결되어 있고, 얘가 계속 습도를 조절해서 일정 이하의 습도만 실내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의 습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열변환기 장치랑 다 통합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제습된 공기만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렇게 차갑게 만들면 응축수가 생기는데, 우리가 여름에는 바닥에 차가운 물을 돌리거든요. 이거하고도 이 차가운 물하고도 좀 섞어서 열 교환을 좀 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리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이 전기지 기계실 개통도라는 게 있어요. 물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딜 들어가서 어떻게 돌고 공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실습이 돼서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개통도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으로 따로 개통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주택에 쓰는 거, 차량으로 쓰는 거. 만약 가정용 전기를 끌어와서 충전을 하게 되면 반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강점은 딴 것보다는 제가 키가 좀 큽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걸 좋아하고 잘 들어줍니다. 저는 일단 듣는 게 먼저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을 잘 하시고 제가 많이 들어주고 많이 듣는 만큼 또 정리해서도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박수 한번. 네, 제가 많은 멘트 준비했는데 이거 읽어야 되겠네요. 먼저 가신 분도 있는데 제가 두서 없이 해가지고 다 정리를 못해서 마지막 멘트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장시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가로서의 저의 삶과 작업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에 관한 이야기가 좀 두서럽고 어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한 한 어느 봄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푸르고 따뜻한 시간이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저마다 향기가 배어 있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살아낸다는 것, 그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나이테와 향기가 있습니다. 제 삶과 건축의 이야기가 그 향기와 더불어 조금이라도 향기로울 수 있다면 저는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미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서둘러 가을을 맞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몸이 많습니다. 다시 꿈꾸기 바라며 다시 나누길 바라며 다시 도전하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따뜻한 삶을 적극적으로 일구어 나가는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소진해 나가는 하루가 아닌 끊임없이 저마다 향기를 피워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